추워. 여기가 어디지? 옛날 옛적 조선 후기였습니다. 권세가들이 모여 살던 한양북촌에서는 가문의 체면과 자식 문제가 목숨보다 중요했습니다. 장태겸, 대감댁은 전직 병조차미를 지낸 명문가였지만 쉰이 넘도록 서윤겸이라는 외동아들 하나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윤겸 도령은 총명함이 하늘을 찌르는 13살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대감은 자식 없는 양반가 출신인 정화연 마님을 새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정화연 마님은 자신에게 아이가 없었기에 윤겸 도령의 총명함과 기품이 오히려 마님에게는 생존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불안을 윤겸 도령을 향한 증오로 바꾸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아했으나 속으로는 시커멓게 타들어 가던 마님은 겉으로 보이는 매질보다 더 무서운 말의 칼로 어린 도령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내 어미가 너를 낳고 일찍 죽은 것은 하늘이 너를 벌한 것이다. 내가 이 집의 체면을 모르는 어리석은 아이라 벌을 내린 것이라 했습니다. 마님은 사대부가의 체면을 이용해 윤겸 도령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대감댁에는 윤겸 도령을 친자식처럼 아끼는 유모 매양 마님이 있었습니다. 매양은 계모 정 마님의 잔혹한 속셈을 진작에 눈치채고 윤겸 도령을 지키려 했지만 아버지 장태겸, 대감은 권력과의 연결고리와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여 이를 방관했습니다. 대감의 이 비겁함이 바로 윤겸 도령을 절벽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찬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정화연 마님은 장대감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윤겸 도령에게 거짓죄를 씌워 꽁꽁 묻게 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체면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으니 더는 이 집에 발붙일 수 없다. 마님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매몰차게 13살의 어린 윤겸 도령을 얇은 옷, 한 벌의 집신만 신긴 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양 북촌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유모 매양이 울부짖으며 뒤쫓았지만 몸종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도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한양에는 장대감의 유일한 아들이 눈 속에서 죽었다는 끔찍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고 윤겸 도령은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찬바람 속에 쓰러진 도령의 희미한 의식에는 아버지의 비겁함과 계모의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양도성 바깥 서빙고 근처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도령을 발견한 이는 박노수라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나이 50줄에 접어든 책회로 거친 삶을 살았지만 손에는 책집 나르느라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박노수는 의식을 잃은 윤겸 도령을 정성껏 보살펴 겨우 목숨을 건지게 했습니다. 의식을 차린 윤겸 도령은 북촌의 서윤겸 도령은 이미 죽은 것이라 냉철하게 파악했습니다. 박노수는 윤겸의 비단옷 흔적과 단정한 말투를 보고 그의 신분이 보통이 아님을 짐작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 때문에 눈 속에서 홀로 버려졌느냐? 박노수가 물었습니다. 윤겸 도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윤겸 도령의 삶은 이렇게 북촌 대감댁에서 서빙고 책회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체면과 권력이 아닌 오직 살아남는 것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박노수는 윤겸 도령을 관찰한 뒤 그의 눈빛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총명함을 읽었습니다. 박노수는 그리 사람을 살린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어느 날 박노수는 윤겸 도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 거라. 대신 조건이 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다. 낮에는 나의 책짐을 나르고 밤에는 반드시 글을 읽어야 한다. 글로써 내 이름을 되찾아라. 박노수는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윤겸 도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북촌 대감댁에 도련님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서빙고 책회의 아들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윤겸 도령은 박노수를 아버지라 칭하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날부터 윤겸 도령은 무거운 책짐을 지고 날랐고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오두막에는 배움의 열기가 가득 찼습니다. 박노수는 윤겸 도령에게 정치와 법, 그리고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귀한 가침을 주었습니다. 윤겸 도령은 자신이 받은 모욕을 칼이 아닌 글과 지식으로 되갚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계모를 내쫓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비겁함과 조선, 사회의 부조리함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윤겸 도령은 북촌을 떠난 그날 권력을 잃은 자가 겪는 슬픔을 깨달았습니다. 혹독했던 계절이 1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3살의 윤겸 도령은 이제 25살의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책짐을 나르며 단련된 몸은 단단했고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윤겸은 아버지 박노수의 책회의를 도우면서도 신분을 숨긴 채 책을 통해 한양도성의 정치적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어느 날 윤겸은 왕명을 출납하는 중요한 기관인 승정원 근처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인재를 뽑아 곁에 두기 위해 서리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리는 하급 관리였지만 실력만 있다면 왕의 눈에 띄어 책사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는 양반 가문이 아닌 자들에게는 몇 안 되는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윤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칼 대신 글을 들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복수 방식이자 북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윤겸은 박노수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박노수는 가거라. 내가 글을 읽으며 흘린 땀은 거짓이 아닐 것이다 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윤겸은 서리 시험에 응시했고 법과 제도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으로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의 이름 서윤겸은 다시 한양에 알려졌지만 아무도 그가 12년 전 눈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장태겸, 대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윤겸은 승정원의 서리로 발탁된 뒤 고도왕의 눈에 들어 비밀 자문관인 책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글과 지식으로 권력의 핵심에 올랐고 언제든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복수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 계획은 이제 절반 이상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 한편에는 용서와 화해라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버지 장태겸 대감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방관은 용서할 수 없었으나 복수를 감행했을 때 아버지의 비겁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째, 스승 박노수와 유무매양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복수의 피로 얼룩진 결말이 아닌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해피엔딩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왕의 은밀한 조언이었습니다. 왕은 책사. 내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다면 내 과거도 정리하고 와라. 사적인 감정에 휩쓸린 자는 결코 진정한 책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겸은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하되 그것은 자신이 완성한 인격을 증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는 먼저 자신의 옛집으로 돌아가 계무 정화연 마님의 심장부터 찔러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겸은 정체를 숨긴 채 낡고 검소한 책회 복장으로 옛집을 찾았습니다. 승정원 책사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박윤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했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한 장태겸, 대감댁의 소슬대문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문지기의 하대를 무시하고 윤겸은 12년 만에 계무 정화연 마님과 마주섰습니다. 마님은 겉으로는 단아했으나 차가운 표정이었고 윤겸을 알아보지 못한 채 평민을 대하듯 오만했습니다. 윤겸의 심장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윤겸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마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마님, 소인이 이 근방에서 눈보라 치던 밤에 쫓겨난 어린 도련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님은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정마님의 얼굴에 불쾌함과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매서운 눈빛으로 윤겸을 훑어보더니 조소를 흘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아, 그 어리석고 멍청했던 아이 말이오? 눈 속에서 이미 죽었을 것이오. 그런 체면 없는 아이의 이야기는 이 집안에서 꺼내지도 말 거라.
정마님의 단호하고 비웃음 섞인 대답은 윤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계모는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겸은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고 돌아섰습니다. 계모의 이 오만한 확신은 윤겸에게 복수를 향한 결정적인 동기를 다시금 심어준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대감댁을 나선 윤겸은 계모의 비웃음이 온몸에 피를 끓게 만드는 것을 느끼며 한양 외곽의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때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여인 한 명이 윤겸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옷차림에도 왠지 모를 기품이 남아있던 여인은 윤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혹시 서빙고 근처 박노수 어르신을 아십니까? 윤겸은 놀라 자신이 박노수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윤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이리도 돌아가신 그분과 닮았단 말이오.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오. 윤겸은 그녀가 12년 전 자신을 울부짖으며 뒤쫓았던 유모매양 마님임을 직감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늙었지만 윤겸 도령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매양 마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윤겸이옵니다. 매양 유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2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윤겸이 쫓겨난 후대감댁에서 나와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매양 유모는 윤겸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마님께서는 여전히 그 모진 마음을 품고 계시는군요. 윤겸은 매양 유모의 존재를 확인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매양 유모는 대감댁의 안살림과 계모, 정화연 마님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윤겸에게는 글의 칼과 집안 내부의 진실을 알고 있는 조력자가 생긴 것입니다. 매양 유모와의 재회 후 윤겸은 복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저의 복수는 계모를 쫓아내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를 버린 아버지와 저를 비웃은 계모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매양 유모는 장태겸 대감댁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장 대감이 상단일로 큰 빚을 지고 있으며 정마님이 이를 알고 대감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겸은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할 최적의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복수가 단순히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닌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하되 용서의 여지를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윤겸은 승정원으로 돌아가 왕에게 자신이 장태겸 대감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12년간의 시련을 털어놓았습니다. 왕은 윤겸의 이야기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글로 사람을 살린 내가 바로 진정한 책사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나는 내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왕은 윤겸에게 장태겸 대감의 상단 비리 조사에 관한 은밀한 특명을 내렸습니다. 이 특명은 윤겸이 아버지의 빚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윤겸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의 칼은 서슬퍼렁글이었고 조력자는 매양 유모, 그리고 방패는 왕의 특명이었습니다. 윤겸은 12년 전 눈 속에서 버려졌던 나약한 도련님이 아닌 왕의 책사로서 당당히 옛집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윤겸이 복귀 날짜를 사흘 뒤로 정하고 관복을 준비하던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서빙고 오두막에 낯선 사내가 찾아와 박노수 아버지에게 은밀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내는 장태겸 대감의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신에는 장 대감의 급박한 필체로 충격적인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청년의 눈빛을 보았네. 그는 내가 12년 전 눈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 윤겸이 틀림없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내 아들이 안전하게 도성 밖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했네. 정마님은 반드시 다시 해를 가할 것이니 부디 당장 이곳을 떠나도록 하세.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겠네. 윤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끝까지 외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장태겸 대감은 아들의 눈빛만으로 자신을 알아보았고 아들이 위험할까봐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경고의 서신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셨단 말입니까? 윤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전은 윤겸의 복수심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참회와 용서를 갈망하는 인간적인 양심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윤겸은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서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모의 무너짐을 가속화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윤겸은 서신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흘 뒤 반드시 왕의 책사로서 저희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윤겸이 장태겸 대감의 상단 비리 조사 특명을 준비하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승정원 관원 한 명이 다급히 포도청이 대감댁을 덮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윤겸은 당황하였으나 곧 계모 정화연 마님이 유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고변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겸은 유모 매양이 12년 동안 쌓인 분노로 복수를 감행하였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이는 윤겸이 은밀히 계획했던 복수 방식은 아니었으나 왕의 책사로서 정면 돌파할 기회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급히 관복을 갖춰 입고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대감댁 마당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정화연 마님은 포졸들에게 에워싸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장태겸 대감은 옆에서 포도대장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책사 관복을 입고 등장한 윤겸을 본 대감은 오열하며 놀라워하였고 마님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였습니다. 윤겸은 아버지를 외면하고 포도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소관은 승정원 책사 서윤겸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상해 사건이 아닌 대감댁 가정사가 얽힌 사건입니다. 왕의 특명을 받아 이 사건에 개입할 것이니 포박을 잠시 풀고 일의 전말을 소관에게 들려주십시오. 유모의 돌발 행동은 윤겸에게 복수 계획 수정과 함께 더 큰 위기를 안겨주었으나 동시에 그가 왕의 책사로서 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명분을 제공하였습니다. 윤겸의 등장과 왕의 책사라는 위험에 포도대장은 당황하며 포박을 풀었습니다. 장태겸 대감은 울면서 윤겸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윤겸은 대감 마님, 소관은 승정원 책사 서윤겸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이 사건부터 해결해야겠습니다라며 냉정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윤겸은 포졸들에게 보호받고 있는 매양 유모를 보았습니다. 유모는 정마님이 평소 자신을 괴롭혔으며 며칠 전에는 12년 전 윤겸을 내쫓은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조롱하고 폭행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정마님은 억울하다며 거짓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윤겸은 유모의 상처를 폭행의 증거로 제시하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님, 소관은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내쫓겼던 서윤겸 도령이 맞습니다. 마님은 며칠 전 소관에게 그 아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 비웃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은 줄 알았던 윤겸의 정체를 깨달은 정화연 마님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겸의 냉정한 태도와 관복의 위험에 압도된 장태겸 대감은 결국 죄인이옵니다. 윤겸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라며 무릎을 꿇고 통곡하였습니다. 이 순간 윤겸은 복수의 피해자에서 심판자로, 아버지는 비겁한 방관자에서 참회하는 죄인으로, 계모는 오만한 안주인에서 공포에 질린 피고인으로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윤겸은 포도청 사람들을 물리고 장태겸 대감과 정화연, 마님을 별채로 불러 냉철한 심판관의 태도로 대하였습니다. 대감 마님, 정마님, 이제 소관은 왕의 책사로서 그리고 이 집의 아들로서 마님들의 죄를 심판하겠습니다. 장태겸 대감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운데 윤겸은 자신이 보관했던 아버지의 서신을 내밀었습니다. 대감은 서신이 맞음을 인정하며 자신이 12년간 윤겸을 방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아들의 안전을 바랐던 증거라고 참여하였습니다. 이어 윤겸은 왕의 특명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신 상단 비리에 빚은 나라를 어지럽힌 죄가 되어 아버님을 옥죄할 것입니다. 소관은 아버님의 죄를 덮어줄 생각은 없으나 왕께서는 소관에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죄는 아버님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장대감은 아들이
자신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는 깊은 뜻에 감동하며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정화연 마님의 차례였습니다. 윤겸은 마님께서는 12년 전 저를 눈 속에 버려 죽이려 하셨습니다. 마님의 죄는 단순한 증오가 아닙니다. 마님은 자식 없는 여인의 생존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겸이 자신의 자식 없는 여인의 공포를 꿰뚫어 보자 정마님은 오열하며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마님은 모든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윤겸은 연민을 느꼈지만 이제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화연 마님의 절규는 윤겸에게 통쾌함과 함께 슬픔과 연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복수는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윤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12년 전 자신을 살려준 박노수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글은 사람을 살린다.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 글은 사람을 살린다. 윤겸은 자신이 받은 고통을 되갚는 것은 미성숙한 복수이며 진정한 복수는 자신을 파괴하려 한 힘을 이용하여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지식과 권한을 가진 왕의 책사로서 이 모든 비극을 종결해야 했습니다. 윤겸은 용서의 선택을 앞두고 내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윤겸은 장태겸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늘 당장 상단 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관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을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장 대감은 체면과 권력을 내려놓고 아들의 용서를 얻는 것을 선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연 마님에게 윤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아버님께서 원하시면 소관은 마님을 12년 전에 저처럼 눈보라 속에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입니다. 정마님은 고개를 숙인 채 떨었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마지막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내려놓고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힘을 다른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용기 있는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윤겸은 꿇어앉은 정화연 마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 대신 연민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내쫓지 않겠습니다. 내쫓음은 도망입니다. 마님께서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마님은 절망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자신의 결정적 선택을 선언하며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마님께서는 오늘부터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평생 속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소관은 곧 한양 외곽에 빈민 아이들을 위한 글방을 세울 것입니다. 마님께서는 매일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죽을 끓이고 옷을 기우는 봉사를 하십시오. 이는 윤겸을 파괴하려 했던 자식 없는 여인의 공포를 이제 자식 같은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통해 속죄할 기회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윤겸은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저를 죽이려 하셨지만 이제 마님의 손으로 많은 아이를 살리십시오. 이것이 마님의 죄를 갚을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소관은 왕의 책사로서 마님을 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정화연 마님은 주저없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아니, 책사 나리. 소인의 죄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매양 유모가 뛰어들어와 윤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도련님,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도련님은 복수보다 큰 힘을 가지셨습니다. 윤겸은 유모를 안아주며 모든 갈등을 해소한 듯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고 용서와 속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겸의 용서와 속죄라는 최종 대결은 화해와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장태겸 대감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윤겸아, 내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이 못난 아비는 내 앞에서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윤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고개를 드십시오. 아버님의 죄는 참회를 통해 씻을 수 있습니다.
상단 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관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여생은 저와 함께 빈민 아이들을 위한 글방을 짓는 일에 전념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버님께서 이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길입니다. 장태겸 대감은 흔쾌히 윤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날로 관직을 내려놓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글방 건립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권력과 체면에 집착했던 장대감은 비로소 진정한 아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윤겸은 왕의 특명을 이용해 아버지를 벌하는 대신 참회와 봉사라는 인간적인 심판을 내렸습니다. 정화연 마님은 다음 날부터 평민의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매양 유무와 함께 청계천 근처에 세워질 글방 터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만한 북촌의 안주인이 아닌 속죄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양 유무 역시 죄책감 대신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겸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칼 대신 글을 들고 증오 대신 용서를 택한 그의 복수는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계모를 파괴하는 대신 그들의 삶에 참회와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윤겸은 자신의 집안 문제를 정리한 후 다시 왕의 책사 서윤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의 결정과 그 과정을 모두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전하, 소관은 아버지를 벌하는 대신 아버님께 속죄의 삶을 명했습니다. 계모에게는 봉사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소관이 내린 가장 공정하고 가장 자비로운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왕은 윤겸의 보고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책사,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기둥이다. 권력은 칼을 쥐고 벌할 수 있지만 내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은 칼이 닿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였다. 왕은 윤겸의 진정한 정체를 조선 팔도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은 장태겸 대감의 아들이 12년 전 눈보라에 버려졌다가 글과 지식의 힘으로 다시 돌아와 왕의 책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한양도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촌의 권문세가들은 장태겸 대감과 정화연 마님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윤겸이 내린 속죄의 벌에 대해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희망과 성장의 드라마가 되어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로써 윤겸은 비로소 진정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보라에 버려진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글로써 세상을 바꾼 왕의 책사가 된 것입니다. 윤겸은 왕에게 청하여 잠시 관직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제공한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청계천 근처에 희망 글방을 세웠습니다. 글방은 가난한 백성들의 아이들이 모여 글을 배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장태겸 대감은 글방의 터를 닦는 일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대감은 권력의 옷을 벗고 스승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화연 마님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 죽을 끓이고 낡은 옷을 기웠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빛 속에서 그녀의 차가웠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을 살리는 봉사를 통해 자식 없는 여인의 공포를 극복하고 사랑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의 복수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자신을 버린 계모,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스승과 유모 모두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희망 글방이 세워진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글방은 청계천 외곽에 자리했지만 윤겸의 명성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 글을 배웠습니다. 장태겸 대감은 아이들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삶에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체면과 권력에 집착하던 옛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화연 마님은 글방의 안주인 역할을 하며 아이들의 엄마처럼 보살폈습니다. 마님의 손맛으로 끓인 죽은 아이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매양 유모는 마님을 도와 글방의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12년 전의 증오와 갈등은 이제 협력과 사랑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윤겸은 이따금 글방을 찾아 아버지와 계모, 그리고 유모가 행복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복수를 통해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구나.
어느 날 저녁 윤겸은 글방에서 아버지 장태겸, 대감과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아버님 얼굴에 참된 미소가 보입니다. 윤겸이 말했습니다. 장태겸, 대감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겸아, 내 덕분이다. 나는 내가 내린 벌을 통해 비로소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내가 나를 쫓아냈다면 나는 평생 후회와 비겁함 속에서 살다 죽었을 것이다. 내 용기가 나를 살렸다. 장대감은 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오랜 갈등은 이렇게 따뜻한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미복 평민의 옷차림으로 글방을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왕은 글방의 풍경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장태겸, 대감과 정화연 마님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윤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책사, 내가 복수보다 큰 힘을 배웠다고 했지. 이제야 그 뜻을 알겠다. 전하, 소관은 이곳에서 진정한 세상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치국의 도리임을 말이지요. 왕은 윤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가자. 너야말로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가장 훌륭한 책사다. 윤겸은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한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윤겸은 왕의 곁에서 다시 책사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희망 글방 같은 작은 희망들이 조선 팔도 곳곳에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장태겸, 대감과 정화연 마님은 평생을 희망 글방에서 봉사하며 속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도성 전체에 퍼져 속죄와 용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양 유모는 행복한 노년을 윤겸의 곁에서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복수는 증오를 파괴로 갚지 않고 용서와 봉사라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스스로를 완성했습니다. 윤겸은 칼보다 강한 글의 힘, 그리고 복수보다 더 큰 용서의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윤겸은 증명했습니다.